지금도 그날 아침이 생생합니다. 아들 상민이가 세상을 떠난 지 꼭 사흘째 되던 날, 며느리 혜진이가 검은 상복 차림으로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고 손수건을 쥔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이 젊은 여자도 남편을 잃은 슬픔으로 무너지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함께 울어주고 싶었습니다. 서로 기댈 곳이라고는 우리 둘밖에 없다는 생각에 며느리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혜진아, 우리 둘이서 힘내자. 상민이를 위해서라도. 며느리는 제 품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어깨가 들썩이는 모습이 너무나 애처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그 떨림이 진심에서 우러나온 슬픔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어미의 마음도 찢어지는데 남편을 잃은 아내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10살이나 어린 며느리가 42의 나이로 홀로 남겨진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아직 젊은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나 싶어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 떨리는 어깨가 슬픔이 아니라 흥분 때문이었다는 것을, 그 빨간 눈이 눈물 때문이 아니라 밤새 통장 잔액을 상상하느라 잠을 못 잔 탓이었다는 것을, 제 품에 얼굴을 묻고 있던 며느리의 머릿속에는 이미 거액의 보험금이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다는 것을, 아들이 세상을 떠난 지 겨우 사흘, 아직 장례식도 치르기 전인데 며느리의 계산기는 이미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상민이는 42살의 나이에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소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아들이었습니다.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거의 안 하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새벽에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저는 이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급히 옷을 챙겨 입고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아들은 차가워진 뒤였습니다. 응급실 침대 위에 누워있는 아들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지만 너무나 차가웠습니다. 제 품에 안긴 아들의 몸에서 느껴지던 그 차가움이 아직도 제 가슴 한편에 얼음처럼 남아 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사흘 동안 혜진이는 완벽한 슬픔을 연기했습니다. 조문객들 앞에서 눈물을 흘렸고 영정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아들의 친구들이 찾아왔을 때도, 회사 동료들이 조문을 왔을 때도 혜진이는 한결같이 슬픔에 잠긴 미망인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적어도 우리 아들이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했다는 것에 위안을 받으려 했습니다. 비록 아들은 떠났지만 좋은 며느리를 얻었다는 생각에 조금이나마 마음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장례식이 끝나고 49제까지 모두 마친 다음 날 혜진이가 보여준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화장을 하고 깔끔하게 옷을 차려입은 며느리의 얼굴에는 지난 며칠간의 슬픔이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오히려 묘하게 들뜬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눈빛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초점 없이 흐릿하던 눈이 어느새 또렷하고 날카로워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보험금 서류 처리해야 하는데요. 상민이가 가입해둔 보험이 몇 개 있어서요. 목소리에 슬픔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오히려 일을 처리하려는 사람의 단호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때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남은 사람이 살아가려면 현실적인 문제도 챙겨야 하는 법이니까요. 아들이 가족을 위해 들어둔 보험이라면 당연히 유가족이 받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슬픔에만 잠겨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오히려 며느리가 정신을 차리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모습이 대견하게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래, 혜진아. 필요한 서류 있으면 말해라. 내가 도와줄 테니. 저는 그렇게 말하며 며느리를 믿었습니다.
아들의 빈자리를 함께 견뎌낼 동반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둘이 서로 의지하며 살아갈 거라고 믿었습니다. 아들이 없어도 우리는 여전히 가족이니까요. 며느리와 시어머니라는 관계가 계속 이어질 거라고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혜진이의 눈빛에는 이미 다른 계산이 들어 있었습니다. 거액을 혼자 차지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계획에서 걸림돌일 뿐이었습니다. 보험금 지급까지는 약 한 달이 걸렸습니다. 그 한 달 동안 혜진이는 여전히 슬퍼하는 며느리 역할을 충실히 해냈습니다. 아침마다 상민이 영정 앞에 물을 올리고 과일을 정갈하게 놓았습니다. 저녁에는 제 방에 들어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상민이와 처음 만났던 날 이야기, 결혼 준비하며 설레던 이야기, 신혼 때 행복했던 추억들을 이야기하며 함께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가 기특했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시어머니를 챙기는 마음씨가 고마웠습니다. 혼자 있으면 더 외로울 텐데 저를 위해 시간을 내주는 것 같아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입맛이 없으시죠? 제가 미역국 끓여드릴게요. 혜진아, 너도 힘들 텐데 나까지 신경 쓰게 해서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어머님이랑 제가 서로 의지해야죠. 상민이도 그걸 바랄 거예요. 그런 대화를 나누며 저는 며느리를 더욱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떠났지만 좋은 며느리를 두었다는 생각에 조금이나마 마음이 위로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며느리와 함께 늙어가면 되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손자는 없지만 며느리라는 가족이 있으니 그래도 외롭지는 않겠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연기였습니다. 보험금이 통장에 입금되는 순간을 기다리며 저를 속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역국을 끓이고 과일을 올리고 눈물을 흘리는 모든 행위가 거액을 온전히 차지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었습니다. 보험금이 입금된 날은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5월의 어느 화창한 오후였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지고 새들이 지저귀던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혜진이가 은행에서 돌아와 거실 소파에 앉더니 휴대폰을 계속 들여다보았습니다. 화면을 아래 위로 스크롤하며 무언가를 확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통장 잔액을 확인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때 며느리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확실히 웃음기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가 묘하게 불편했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스쳤지만 저는 애써 무시했습니다. 혜진아, 보험금 들어왔니? 네, 어머님. 오늘 입금됐어요. 그래, 상민이가 우리 걱정하며 준비해 둔 거구나. 그 돈으로 앞으로 생활비도 쓰고 내가 다시 일 시작할 때까지 버틸 수 있겠네. 저는 당연히 그 돈을 함께 쓰며 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와 저 둘이서 아들이 남긴 돈으로 조금씩 상처를 치유하며 살아갈 거라고 믿었습니다. 아들이 남긴 마지막 선물이니만큼 소중하게 아껴 쓰면서 서로 의지하며 살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혜진이의 대답은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머님, 그게 제가 생각 좀 해봤는데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조심스러움 뒤에 숨은 결연함을 저는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뭔가 중요한 말을 꺼내려는 사람의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더욱 짙어졌지만 저는 애써 그 느낌을 무시했습니다. 설마 며느리가 나쁜 이야기를 할 리 없다고 지난 한 달간 보여준 효심을 믿었습니다. 저 혼자 이 돈 관리하기가 부담스러워서요. 어머님께 일부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순간 저는 며느리의 말에 감동했습니다. 보험금을 나누어 가지자는 제안인 줄 알았습니다.
어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이 기특했습니다. 역시 우리 며느리는 다르구나. 요즘 젊은 사람들은 시댁을 무시한다는데 혜진이는 마음씨가 참 곱구나 싶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생각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다음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머님께 1,000만 원 드릴게요. 당분간 생활비로 쓰세요. 아들의 어머니인 저에게 준다는 금액이 고작 1,00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얼마를 얼마로 잘못 들었나 싶어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또박또박 다시 말했습니다. 1,000만 원이라고. 보험금의 극히 일부를 어머니에게 주고 나머지는 자기 혼자 가지겠다는 뜻이었습니다. 혜진아, 지금 뭐라고 한 거니? 1,000만 원이요, 어머님. 일단 이걸로 당분간은 지내실 수 있잖아요. 제가 나중에 여유 생기면 더 드릴게요. 며느리의 얼굴에는 미안함도 부끄러움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 금액을 말하면서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큰 선심을 쓰는 사람처럼 태연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보험금을 혼자 차지할 생각이었구나. 시어머니는 그저 방해물일 뿐이구나. 혜진아, 그 보험금은 상민이가 우리 가족을 위해 준비한 거야. 너만의 돈이 아니라고. 무슨 말씀이세요? 보험금 수령인은 저예요. 법적으로도 제 돈이 맞아요.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아까까지의 며느리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날카롭고 단호한 톤이었습니다. 법적으로 자기 돈이라는 말에 강조가 들어갔습니다. 그제야 저는 알았습니다. 지난 한 달간 보여준 모든 슬픔이, 모든 눈물이, 모든 효심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거액을 손에 넣기 위한 철저한 연기였다는 것을, 미역국도 과일도 영정 앞에 물도 모두 계산된 행동이었다는 것을, 상민이가 너한테만 남긴 돈이 아니야. 우리 가족, 우리 집안을 위해 준비한 거라고. 나도 상민이 엄마야. 그 돈에 내 몫도 있어. 가족?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이 집 며느리 아니에요. 상민이 오빠가 죽었으니까 저랑 어머님은 남남이에요.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말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상민이 오빠라는 호칭, 남남이라는 표현. 아들이 세상을 떠난 지 겨우 한 달 남짓밖에 안 됐는데 벌써 남편을 오빠로 격하시키고 시어머니를 남으로 치부하는 며느리의 냉정함이 섬뜩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우리 며느리가 맞나 싶었습니다. 10년 넘게 한 가족으로 살아온 사이인데 그 모든 시간이 이렇게 쉽게 부정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혜진아, 그래도 우리가 10년 넘게 한 가족으로 살았잖니. 내가 시집 올 때 28이었는데 벌써 40이 다 됐어. 그 세월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그 세월이요? 그동안 제가 이 집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시어머니 식사 챙기고 명절 때마다 친척들 시중 들고 제 시간은 하나도 없었어요. 갑자기 며느리가 쌓아둔 감정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시댁살이가 힘들었다는 말, 자유롭게 살지 못했다는 불평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며 어이가 없었습니다. 한 번도 며느리를 힘들게 한 적 없다고 자부했는데 며느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상민이 오빠도 무능했어요. 10년 동안 변변히 돈도 못 벌고 저 혼자 벌어서 먹고 살았는데 이제라도 보험금으로 받은 거 다행이에요. 제 고생값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죽은 아들을 모욕하는 며느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무능하다니. 우리 상민이가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는데 월급이 적었을지언정 한 번도 가족을 버린 적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아들을 이렇게 깎아내리다니. 며느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혜진아,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왜요? 사실이잖아요.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오빠가 번 돈으로는 생활비도 안 됐어. 제가 벌어서 생활비 보태고 명절 때 친척들 용돈도 제 돈으로 준 거 어머님도 알잖아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 혜진이가 직장을 다니며 돈을 벌었던 것은 맞습니다. 상민이의 월급만으로는 빠듯했고 며느리의 수입이 보탰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남편을 무능하다고 깎아내릴 이유가 되는 건가요? 부부는 서로 도우며 사는 거 아닌가요? 며느리가 번 돈도 상민이가 번 돈도 모두 가족을 위한 돈이었는데 이제 와서 그걸 계산하며 따지다니. 이제 저도 제 인생 살 거예요. 보험금 가지고 새로 시작할 거예요. 어머님은 어머님대로 알아서 사세요. 그렇게 말하고 며느리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쾅 하는 문 닫히는 소리가 거실에 메아리 쳤습니다. 저는 거실에 홀로 남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방금 일어난 일이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죽고 며느리마저 저를 버리는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며느리를 처음 만난 날이 떠올랐습니다. 상민이가 여자친구를 소개시켜 주겠다며 데리고 온 날 혜진이는 수줍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예쁘고 착해 보였습니다. 상민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믿었습니다. 결혼식 날도 떠올랐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혜진이가 상민이 팔을 끼고 버질로드를 걷던 모습, 두 사람이 너무나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날 정말 기뻤습니다.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이제 내 걱정은 덜었구나 싶었습니다. 며느리를 진짜 딸처럼 대해주리라 마음먹었습니다. 신혼집을 마련할 때도 저는 제 적금을 깨서 보탰습니다. 많지 않은 돈이었지만 젊은 부부가 보증금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라고 드렸습니다. 혜진이는 그때 눈물을 글썽이며 고맙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은혜 잊지 않겠다고 효도하며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믿었습니다. 며느리가 진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기억이 이제는 거짓처럼 느껴졌습니다. 혜진이에게 저는 우리 가족은 무엇이었을까? 그저 돈을 위해 참아야 했던 시간들이었을까? 보험금이라는 목표를 위해 견뎌낸 세월이었을까? 아들의 장례식 때 흘린 눈물도 제 손을 잡고 함께 슬퍼하던 모습도 모두 연기였을까? 며칠 뒤 혜진이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큰 캐리어 2개를 꺼내 방 안의 짐을 정리했습니다. 옷가지, 화장품, 액세서리들을 차곡차곡 담았습니다. 저는 믿고 싶지 않았지만 며느리가 정말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혜진아, 어디 가려고 그러니? 친정으로 갈 거예요. 여기 더 있을 이유 없잖아요. 그렇게 주고 가는 거니? 그게 내 양심이니? 양심이요? 어머님, 법적으로 제가 받을 수 있는 걸 받은 거예요. 오히려 드리는 것만 해도 양심 아닌가요? 안 줘도 되는 건데. 며느리의 뻔뻔함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들이 남긴 보험금을 혼자 차지하면서도 일부를 준 것을 마치 큰 선심이라도 쓴 듯 말하는 모습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안 줘도 되는 돈을 준다는 표현에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상민이가 하늘에서 보고 있어.
내가 이렇게 매정하게 구는 걸 다 보고 있다고. 상민이 오빠요? 어머님, 솔직히 오빠도 별로였어요. 저한테 뭘 해준 게 있어요? 제목 찾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죽은 아들을 모욕하는 며느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과는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며느리의 마음속에서 우리 가족은 지워졌다는 것을,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혜진이는 이틀 뒤 정말로 집을 나갔습니다. 아무런 미련도 없다는 듯 깔끔하게 짐을 챙겨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보며 한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어머님, 저 이제 새 인생 살 거예요. 하고 싶었던 거 다 할 거예요. 어머님도 잘 지내세요. 그리고는 돌아보지도 않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저는 현관문 앞에 서서 며느리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빈 거실에 홀로 남아 며느리가 두고 간 수표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의 목숨값치고는 너무나 컸지만 아들을 낳고 키운 어미의 몫은 턱없이 적었습니다. 그 서글픔과 분노가 뒤섞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냥 이대로 쓰러져 버릴까 싶었습니다. 아들도 없고 며느리도 떠났는데 제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며느리가 거액을 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걸 그냥 지켜볼 수는 없다고. 이른을 넘긴 노인네지만 제게도 방법이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싸워야 했습니다. 며느리가 떠나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저는 우연히 상민이의 서재를 정리하다가 중요한 서류들을 발견했습니다. 아들의 물건을 하나씩 만지작거리며 눈물을 흘리던 중이었습니다. 책장 뒤편에 숨겨둔 파일 속에는 보험 가입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상민이는 원래 꼼꼼한 성격이라 중요한 서류는 항상 파일에 넣어 보관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던 저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민이가 가입한 보험은 총 3건이었습니다. 그중 2건은 수령인이 혜진이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1건은 수령인이 즉 어머니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보험 금액란을 보는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를 위해 따로 준비해둔 보험이었습니다. 며느리도 몰랐던 보험이었습니다. 그 서류를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들은 세상을 떠나면서도 어미 걱정을 했구나.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어머니 명의로 보험을 들어두었구나. 혜진이한테 맡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걸까? 아니면 며느리가 혹시라도 시어머니를 챙기지 않을까봐 걱정했던 걸까? 아들의 그 마음이 너무나 고마웠고 동시에 그런 아들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한 것이 미안했습니다. 서류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바로 보험사에 연락했습니다. 담당자를 만나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사망진단서, 가족관계 증명서, 통장 사본 등을 제출했습니다. 처리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여러 번 보험사를 오가며 서류를 보완했습니다. 그러던 중 담당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이 보험은 고액보험이라 심사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하지만 서류상 문제는 없으니 곧 처리될 겁니다. 고액이라는 말에 저는 다시 한번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어머니를 생각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 보름 후 드디어 보험금이 제 통장으로 입금되었습니다. 통장 정리를 하러 은행에 갔을 때
잔액을 확인하고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혜진이가 모르는 돈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자기가 받은 금액만 알고 있었지 시어머니 앞으로 된 보험이 따로 있는 줄은 몰랐을 겁니다. 상민이가 은밀하게 준비해 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위한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이 돈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돈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냥 조용히 살면서 쓸 수도 있었습니다. 아들이 남긴 돈으로 편안하게 여생을 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의 죽음을 돈으로만 환산하고 시어머니를 푼돈으로 내쳐버린 그 모욕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텐데 어미가 이대로 당하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조카 중에 변호사로 일하는 준호를 찾아갔습니다. 준호는 상민이와 어릴 때부터 형제처럼 자란 사이였습니다. 나이 차이는 있지만 상민이를 친형처럼 따랐습니다. 제 사정을 듣더니 준호는 분노했습니다. 고모, 그게 말이 됩니까? 형이 돌아가셨는데 형수가 그런 식으로 행동하다니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준호야, 나 도와줄 수 있겠니? 혜진이한테서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을까? 준호는 며칠 동안 관련 법률을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가능성을 찾아냈습니다. 혜진이가 상민이 사망 직후 재산을 은닉하거나 부당하게 취득한 정황이 있다면 유족으로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고모, 일단 형수가 그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알아봐야 해요. 만약 사치성 소비를 하거나 다른 남자와 관계가 있다거나 하는 증거를 찾으면 법적으로 대응할 여지가 생깁니다. 특히 상속 과정에서 시어머니를 부당하게 배제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됩니다. 저는 준호의 말을 듣고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아들이 남긴 돈 중 일부를 써서 전문가에게 혜진이의 동선을 추적하도록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저에게 한 행동을 떠올리면 망설임이 사라졌습니다. 한 달 정도 조사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탐정이 가져온 보고서를 펼쳐보는 순간 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혜진이는 보험금을 받자마자 강남의 고급 오피스텔을 전세로 얻었습니다. 보증금만 해도 상당한 금액이 들어간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명품 가방과 옷을 사들이며 매일같이 백화점을 드나들었습니다. 사진 속 혜진이는 웃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죽은 지 2달도 안 됐는데 명품 쇼핑을 즐기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해외여행까지 다녀왔습니다. 유럽 여행이었습니다. 탐정이 건넨 사진 속에는 에펠탑 앞에서 포즈를 취한 혜진이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죽은 슬픔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행복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남자였습니다. 탐정이 찍어온 사진 속에는 혜진이가 낯선 남자와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마시고 호텔에 함께 들어가는 장면까지 찍혔습니다. 알고 보니 그 남자는 혜진이가 상민이와 결혼하기 전에 사귀던 남자친구였습니다. 탐정의 추가 조사 결과 두 사람은 혜진이가 결혼한 이후에도 간간히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했습니다. SNS상으로도 교류가 있었습니다. 혜진이가 결혼 생활에 불만을 토로하는 메시지, 남자친구를 그리워하는 내용의 글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상민이가 죽기를 기다렸다는 듯 보험금을 손에 넣자마자 옛 남자친구와 다시 만난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상민이가 살아있을 때부터 연락하고 지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 모든 증거를 보며 저는 분노로 몸이 떨렸습니다. 혜진이가 우리 가족에게 한 행동이 얼마나 잔인한 것이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준호는 그 자료들을 가지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망 배우자의 모친으로서 며느리가 부당하게 취득한 재산에 대한 반환 청구 소송이었습니다. 법적으로 복잡한 싸움이었지만 준호는 혜진이의 부도덕한 행위와 재산, 은닉 정황, 그리고 유족을 부당하게 배제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소송 과정은 1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혜진이는 제게 협박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어머님, 소송 취하 안 하시면 후회하실 거예요.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어머님 명의로 된 보험금도 문제 삼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남긴 마지막 유산을, 그 의미를 저는 지켜내고 싶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혜진이가 아들의 죽음을 이용해 배를 불리고 시어머니를 무시하며 호의호식하는 것을 그냥 둘 수 없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매번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준호가 말렸지만 저는 직접 가겠다고 고집했습니다. 혜진이와 마주 앉아 증언하는 것이 고통스러웠지만 아들을 위해 견뎌냈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검토했습니다. 혜진이가 상민이 사망 직후부터 계획적으로 재산을 처분하고 사치 생활을 한 정황, 다른 남자와의 부적절한 관계, 그리고 유족인 시어머니에게 턱없이 적은 금액만 주고 나머지를 독차지한 비도덕성, 이 모든 것이 고려되었습니다. 특히 준호는 혜진이가 상민이 생전에 이미 다른 남자와 연락하고 있었다는 정황도 제시했습니다. SNS 메시지 기록, 통화 내역 등이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혜진이가 아들의 죽음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보험금을 손에 넣기 위해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는지가 드러났습니다. 최종 판결이 나오던 날, 저는 법정에 앉아 떨리는 마음으로 판사의 입을 지켜보았습니다. 판사는 혜진이의 행위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며 사회 통념상 용납될 수 없는 수준의 배임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보험금 중 상당 부분을 저에게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혜진이는 법정에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게 무슨 판결이에요? 제 돈인데, 법적으로 제가 받은 건데. 하지만 판결은 번복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비록 법적 수령인이 혜진이었지만 그것이 유족을 부당하게 배제하고 사회 통념에 반하는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혜진이는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히려 2심에서는 혜진이가 상민이 생전에도 부정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정황이 더 부각되면서 도덕적 비난이 더욱 거세졌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상당한 금액을 저에게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이미 상당 부분을 써버린 혜진이는 오피스텔을 빼고 명품을 팔아서 겨우 돈을 마련했습니다. 해외여행에서 사온 명품 가방들, 백화점에서 산 옷들 모두 중고로 팔아야 했습니다. 돈을 돌려받은 날 저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기쁘지만 동시에 씁쓸했습니다. 거액을 되찾았지만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는 완전히 끊어졌고 가족이라는 이름은 더 이상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의 죽음으로 배를 불리고 시어머니를 우습게 여기며 사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제가 한 일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하늘에서 보고 있다면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싸운 것을 이해해 주리라 믿습니다. 지금 저는 그 돈으로 작은 아파트를 얻어 홀로 살고 있습니다. 조용하지만 평온한 일상입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오는 작은 거실에 상민이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가끔 사진 앞에 앉아 이야기를 나눕니다. 상민아, 엄마가 너를 위해 싸웠다. 내가 남긴 돈의 의미를 지켰어. 그 며느리한테 당하고만 있지 않았어. 아들의 사진은 미소 짓고 있습니다. 저는 그 미소를 보며 위로를 받습니다.
아들이 저를 응원하고 있다고, 잘했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혜진이는 그 후 어떻게 지내는지 모릅니다. 듣자니 남자친구와도 결국 헤어졌다고 합니다. 돈이 떨어지자 남자도 떠난 모양입니다. 인과응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남의 고통으로 배를 불린 사람은 결국 그만큼의 대가를 치르게 되는 법입니다. 저는 이제 남은 삶을 조용히 살아가려 합니다. 아들이 남긴 돈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고 가끔 봉사활동도 하며 의미 있게 보내려 합니다. 모든 일이 끝났지만 아들에 대한 그리움은 여전합니다. 하지만 그 그리움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남은 어미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며느리에게서 돈을 돌려받은 것은 단순히 재산을 되찾은 것이 아닙니다. 아들의 존엄을 지킨 것이고 어머니로서의 자존심을 회복한 것입니다. 이른을 넘긴 노인이지만 저도 끝까지 싸울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혜진이가 저를 우습게 봤던 것이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나이든 시어머니라고 법도 모르고 힘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저에게는 아들을 향한 사랑과 정의를 지키려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결국 승리로 이어졌습니다. 지금도 가끔 거리에서 젊은 며느리들을 보면 혜진이가 떠오릅니다. 하지만 모든 며느리가 그런 건 아니라는 것도 압니다. 착하고 효심 깊은 며느리들도 많습니다. 다만 저는 운이 없었을 뿐입니다. 준호는 가끔 찾아와 제 안부를 확인합니다. 고모 혼자 사시는 게 걱정된다며 자주 전화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고맙다고 말합니다. 상민이가 없지만 그래도 저를 챙겨주는 조카가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민아, 엄마는 내가 남긴 마지막 선물을 잘 지켰어. 내가 걱정하며 들어준 보험 덕분에 엄마는 아직 씩씩하게 살아가고 있어. 하늘에서 편히 쉬렴. 엄마는 괜찮으니까. 아들이 남긴 유산은 단순히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를 향한 사랑이었고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그것을 더럽히려 했지만 저는 끝까지 싸워서 되찾았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 상민이 사진 앞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도 컸지만 며느리의 배신은 그보다 더 큰 상처였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채널을 구독하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